이중매매 28번부터인데요. 일단 이중매매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거 제2매수인으로 매수인을 중심으로 4개, 제1매수인 중심으로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나눠서 유효인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 무효인 경우에 또 4개 이렇게 공가위 4개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 알면 다 풀어내요. 실제로 다 풀립니다. 이거 가지고 독일에 있는 것까지 독일에서 이중매매 법리가 정립이 됐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독일의 문제도 아베 체대만 제대로 알면 풀어요. 그래서 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매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매매는 유효거든요. 이 매매가 유효란 얘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다시 병과 새로운 매매를 해요. 하나의 물건 가지고 매매를 하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준다고.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거래다 보니까 부동산에 기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한테 먼저 등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제2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의 물건 가지고 매매했고 또다시 매매해서 그때 1매매, 2매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2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이 등기도 유효가 될 테고 제2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여기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효라고 했잖아요. 유효인데 제2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겠지만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여기서 또 무슨 배임행위가 나오냐. 배임행위죠. 1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얘한테 다시 팔아먹는 이 행위는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잖아요. 이 배임행위를 이 사람이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면서 뭐까지 해줬다고? 요청까지. 이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뭐 어떤 경우에 적극 가담 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금년에는 없는데 작년에도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는 거야. 무효인 경우에만 설명하고 이건 왜 설명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 설명 안 해줘서 굉장히 궁금했대죠. 이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걸 뭘 물어봐. 이 유효면 이 사람이 소유자고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지. 그럼 얘하고 거래한 사람 또 안 하면 궁금하지 않아요? 이후에 몇 번 거래할까? 이건 안 궁금해? 얼마씩 거래될까? 그런데 금년에는 없더라고. 금년에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득자라고 얘기하고 제3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는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선악불문하고요. 쌍방은 반사회적 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746조에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2매수인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4개다. 몇 개요? 4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 하나. 제2매매가 유효면 하나의 물건을 병이 이미 완벽하게 소유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얘한테 이전해 줬기 때문에 다시 을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걸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어떻게 하고 해제하고, 이것도 해제할 때 즉시 해제합니까? 최고 후 해제합니까? 즉시 해제하는 거잖아. 불능이니까.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 제공하고 해제해요? 그거 없이 해제해요? 없이 해제합니까? 반대급부 이행 제공 없이? 그럼 이행기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불능은 그 불능 즉시 불능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또 틀리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그러니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요. 이건 이걸로 끝나요. 끝나는데 이번에는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죠.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원래 제1매매는 언제나 유효니까 매매에 기초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소유권을 반환 받아와야 되는데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야. 법의 원리상, 법리상 얘가 여기다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대위 행사하지만 얘가 행사권이 없으면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닌데 직접 반환도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사회적 행위 한 사람들은 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야. 법이 정한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법률 행위 한 사람은 법이 정한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고민을 한 거야. 이렇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되 사회적으로 부작용 더 적은 게 어떤 걸까? 그걸 봤더니 거래도 없었는데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인 부작용이 훨씬 적더라.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주면 아무 거래 관계 없어도 저거 좋은데? 내놔! 라고 뺏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은 뭐야? 그러니까 대위 행사할 수 있다죠. 채권자 대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이건 독일 민법이 인정한 내용을 한국에서 차용해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가이 이랬죠. 이제 기본적인 법리고, 제1매매라고 했는데 매매 말고 다른 거래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을까? 있다는 거죠. 3개 정도가 더 있다는 거야.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생기는데 제3자 적극가담에 의해서 처분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에.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자. 얘가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지가 소유자도 아니고 담보권자인데 소유자처럼 제3자에게 처분했고 제3자가 적극가담했다.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그래서 도련님 좀 명의 좀 해놓을게요. 그랬더니 형수야 나야 이러면서 뺏어간 거 있었죠.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제 전득자가 적극가담했으면 이것도 무효로 하겠다. 여기에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로 나와. 이중매매 자체로 나오는 건 요거고, 요거는 양도담보에서,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적극가담하였다면 무효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2매매도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거야. 제2매매도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매대금 다 받았어. 2억 원짜리 2억 원 다 받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내일 해줄게. 그래놓고 자기 다른 채권자 불러서 내일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건데 오늘 너 빨리 저당권 설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역시 센스가 있어. 그러면서 했대요. 적극가담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처분행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웬만하면 다 나온 건데 이제 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갑이 제1매매 후 사망을 했다고. 갑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갑의 상속인 A가 등장하잖아요. 갑의 상속인 A는 아버지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셨다는 것만 알지 실제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병이 찾아갑니다.
자네 아버지 뭐하고 다니셨는지 알지? 그러면 안다고. 매매하려고 했던 거 알지? 네. 그 제1매매 사실은 얘는 잘 아는 거예요. 알면서 나에게 팔라고 했으니까 얼른 나에게 팔아. 아버지 뜻 그대로 아버지 뜻을 지키게. 그래서 매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중매매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긴 했지만 상속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예, 이때는 반사회적 행위는 얘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엮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을이 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한테 됐잖아요. 얘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었고 등기는 병이 갖췄다. 그럼 소유권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취득해요? 목적물 먼저 을이 점유했는데? 네, 맞아요. 병이 취득하는 거야.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병은 을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는 채권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할 거 다 한 거야.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산해라 그래야 되죠. 이중매매는요.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이제 29번으로 한번 보세요. 29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취급되려면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어떤 경우에 적극 가담했을 땐 무효고 적극 가담이 아니면 무효가 아니다. 그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매도된 부동산 후에 근저당을 설정했대요. 매도된 부동산 후에 근저당을 설정받은 경우에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매했고, 그렇죠? 매매 여기 했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도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서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요거네 요거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 처분행위는 제3자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아니라 이때도 뭐 해야 돼?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인 거야. 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제3자 예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됐죠? 좋아요. 30번 똑같은 문제고 우리가 또 사이즈 큰 거 좀 풀어봐야 되겠죠. 31번. 네, 또 이런 정도는 풀어봐야 좀 풀어봤다고 볼 수 있겠죠.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여기는 지금 인도까지 받았대잖아요. 을이. 그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유치권 얘기 한번 나오겠다. 잘만 하면.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예. 싹 하고 오지 않아요? 징그러 죽겠어?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아, 여기는 아직은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 가는 설명 좀 옳은 건데요.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뭐 하고 있는 애? 알고 악이래잖아. 악이. 적극 가담이라는 얘기 아직 안 나오죠?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갑과 병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다. 알고만 있으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는 정이 갑과 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잖아.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고, 그렇죠?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746조가 적용이 돼서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은 얘한테 귀속이 되고 얘한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죠. 근데 그 예외가 딱 두 개인데 하나가 이중매매고 하나가 조금 이따 나오는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수익자, 전득자죠. 전득자. 왜냐하면 이중매매에서는 제1매수인을 보호해야 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누구 보호해야 돼? 피해자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전득자가 권리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첩계약의 대가로 첩으로부터 물건을 전득한 사람 이름이 뭐죠? 식스팩. 걔는 그 물건이 첩계약의 대가로 받았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746조의 반사적 효과, 이걸 이익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식스팩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딱 두 개, 전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건 이중매매하고 어디? 불공정한 법률행위만 전득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선의의 병이 의뢰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선의의 병이, 선의의 병이니까 얘 얘기하는 거잖아. 얘한테 토지 달라고 하고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거네. 명도 청구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했네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유치권 성립을 주장해서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들 한번 봤었죠.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들 그렇습니다. 먼저 목적물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었잖아요.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 건축비, 수선비 이런 거야. 필요비, 유익비, 건축비, 수선비 이런 것들 다 비용이죠.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요거 하나 하고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 있는 채권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쌍방은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는 동시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만 나도 내 물건 돌려받을 때까지 내 물건의 반환 채권 내가 돌려받을 때까지 내 목적물 인도 고절하고 점유할 수 있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도 있지만 유치권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이발소 가서 안경이 바뀌었다 설명드렸나요 제가? 이발소 가서 안경 바뀌었다고? 그분 그래요. 그럼 내 안경 돌려받을 때까지 나도 목적물 인도 고절하고 점유할 수 있겠죠. 여기도 동시행의 항변권하고 유치권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원인이 뭐죠?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로 나눠서 원채권이 결령관계 있는 채권이라는 거야. 원채권이 결령관계 있는 채권인데 그 원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결령관계에 있는 채권이 이행불능이 돼서 채무불이행이 생겼다. 그럼 이건 서로 동일한 물건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배신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는 결령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그거 자,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해서 A 토지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도 맞지만 뭐죠? 배신행위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갑이 배임행위 한 거 아니냐고, 여기서.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걸 피담보 채권을 하는 유치권 성립을 주장해서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신행위고요. 그래서 배신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목적물 자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손해배상 채권. 개말. 개가 깨물었다, 말이 다 먹었다, 그거 있었잖아. 그러면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불법행위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개나 말을 인도 고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 있잖아요? 언제까지?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 요거.
요게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채무불이행, 여기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가 있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가 있고, 이거 안 써줬어요? 이행불능이 있잖아요. A라고 하는 물건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행지체가 됐다. 근데 나중에 A라고 하는 물건으로 받아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뭘 받는 거죠? 지연이자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행지체로 인해서 A를 받으면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대신 뭘로 줘라? 이걸로 줘라. 그럼 이거 포함해서 주는 거거든. 이거는 이걸로 받기로 했다. 이행 불능이 됐다는 얘기는 이 물건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받았다. 이걸 뭐라 그래? 전보배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전보배상, 이거는요 지연배상. 지연배상인데 보통 이제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하면 세 개 유형 중에서 두 개 유형에 속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보배상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 이 물건과 이 물건은 뭘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같이 받으면 결국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걸로 봐버리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과 같은 것으로 봐요. 근데 여기는 또 학자들이 일부 시끄럽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보통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좀 더 확실한 사람은 뭐라고 주냐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준다고. 그럼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행지체는 둘로 나눠서 또 다툼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때 원채권이 결령관계에 있을 때 그 원채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라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결령관계에 있는 원채권에 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전혀 다툼이 없겠죠.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뭐 모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아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래요 라고 해도 대답도 없고. 그렇죠?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세 사람만 알아요? 그냥 갈 거야. 괜히 설명했네, 힘 빠지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이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서 안 경우에 갑과 병 간의 A 토지의 매매 가격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를 사회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아니잖아. 채권, 사회행위 취소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을이 A 토지에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은 A 토지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데, 아하, 새로운 거 하나 나왔다. 그죠? 여기 지금 을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했다고. 점유했던 그 처음에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했잖아요. 매수인의 점유는 뭐야? 자주점유잖아.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수한 거 아니냐고.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소유할 의사가 있었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병이 지가 소유권만 취득해놓고 덤벼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대요?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거 이렇게 득 집어넣은 거야. 이런 문제 나도 만들면서 머리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낼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이고, 요거는 아마 이중매매하고 관련돼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은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만 좀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인 가치가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피해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된다. 궁박은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다 포함한다. 경제적인 것 포함하고, 경솔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모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했을 때는 궁본 경무되었고,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폭리의 악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알고 이용했어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 가담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고 요청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폭리의 악의는 알고 이용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만 들어가려면 이용만 들어가도 폭리의 악의는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무효죠. 무효행위 추이는 인정되지 않고 전환은 인정했는데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 다 입증해야 된다고. 왜?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입증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고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무상행위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상행위에는 기부나 증여 이런 데도 적용하지 않겠죠.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경매와 같이 그 본질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경매와 같이 본질 자체가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한 경매잖아요.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상행위에는 적용한대요. 유상행위라고 한다면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오, 다 했어요. 금방 해버렸네, 그죠? 그리고 이 104조는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쭉 머릿속에서 같이 안 따라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 한 사람도 없네. 네, 그래요. 아주 훌륭합니다. 나는 몇 분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칠판에 안 써도 되겠네. 고마워요. 자, 그래서 거기는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34번에 그래, 이거 좀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판례인데, 다음 판례에 비추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틀린 거 이거 보는데요. 전업주부였던 망인의 처가 그래요. 누군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망인 사망 후 5일 만에 그랬어요. 돌아가신 지 5일 만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5일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 장례 끝나고 이제 사무제 지나고 이러고 집에 왔겠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양심껏 얘기해봐. 왜 없어요? 멀리 갔다 와서 없죠? 멀리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요. 다들 웃음의 의미 알잖아, 스스로가.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는데 보험회사 담당자 권유에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의 손해배상금만 받기로 하고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야. 너무 조금 받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불공정할 수 있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했고 5일밖에 안 됐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왔다는 얘기는 알고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해서 구속이 됐대. 지금 구속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궁박한 상태죠. 그래서 고소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소인은 이거 알고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기로 했다.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 의료수가를 치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것이 환자의 궁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그래요. 의술은 인술이에요? 상술이에요? 상술이죠. 의술은 기술도 아니야. 이제 기술 차원도 떨어졌어요, 더. 의술은 뭐 지네 말로는 인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제 후배 하나 치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요즘엔 치과 기술이 많이 발전했더만 그랬더니 귀가 형은 무슨 의사가 기술이야? 의술이 인술이지?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지랄하네. 상술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부들 공감했어. 거기서 상술이 맞다, 상술로 하자, 그 결론을 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소주 먹자, 그리고 이제 끝냈는데,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겁을 준 거야. 이 치료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2천만 원에 상당하는 무슨 컴퓨터 무슨 이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걸 받은 거죠. 나중에 너무 과잉 진료가 있었다라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했는데, 환자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주장할 때 우리 판사의 태도가 그랬어요. 의사가 알고 이용했다, 이건. 그리고 겁을 주니까 환자는 어떻게 돼요? 궁박할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궁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궁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사가 알고 이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그 차액은 돌려줘라. 일반 의료 수가만 주고 특별 의료 수가는 다 돌려줘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 치료비 같은 거 있죠, 이건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크게 뜨고 이런 거 잘 대처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와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건 이제 판례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 판례 여기서 안 할까 그러다 했는데, 네. 이게 실제 지역도 이제 서울 저쪽에 이제 미아리 쪽에 가면 그 미아 사거리라고 하는 지금 큰 지역으로 바뀌어서 옛날에 이제 삼거리였었어요. 조그마한 삼거리였는데 거기 이제 예식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식장이. 큰 예식장이 하나가 있고, 요 옆에는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M자 들어가는 텔이 있어. 왜요? MT가 뭐의 약자요? 그러니까. 그렇죠. MT가 있는데 여기서 차가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나왔다.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뒤에 오던 차하고 추돌이 된 거예요. 이게 추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움이 난 거죠. 내가 나왔는데 네가 받지 않았느냐. 요즘에는 전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과실 전부 다 따질 수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게 없으니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리고 서로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 옆에 앞차에 타고 있던 여자분 한 분이 아저씨가 와서 받았잖아요, 우린 먼저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 당신은 뭔데 또 끼어. 그러니까 내 부인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래 부인 맞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 남편이 여기 예식장에 축하하러 왔다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야? 싸움 구경이거든. 얼마나 유치한데. 그렇죠.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 여자는 분명히 내 마누라가 맞는데 어떤 놈하고 내 거다, 네 거 맞다 이러고 있네.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이 남자는 다음 달이면 어떻게 슈렉이 출마에 나갈 사람이야. 슈렉이 뽑는데 나갈 사람이라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슈렉이 아시죠? 300인의 슈렉이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나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냥 안 놔두겠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억 7천 줄게. 1억 7천 주겠다고. 지금은 돈이 없고 선거 끝나면 주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됐던 거죠. 이 남자 성격 참 좋습니다. 그래? 콜 그런 거죠. 네, 그래? 콜 그런 거야. 그래 받았는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지. 이 당선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달에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미지 관리할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거는 나 어떻게 궁박 내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우리 판사가 뭐라 그래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안 되고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아니다. 나 같으면 니네 죽었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남자가 성격이 좋은 거지. 웬만한 남자 같으면 둘이 묶어놓고 차가지고 납작해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했을 텐데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돈 주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요. 실제 판례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걸려야 돼. 5번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궁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경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3번하고 4번이죠. 근데 이 4번은 옛날엔 참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내요. 뭐 윤락행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잘 나왔었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에 이런 건 잘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과거에 좀 잘 나왔던 게,
오른쪽 페이지에 35번 문제. 35번 문제.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 내용 중 다른 거 35번에 5번 지문 하나 추가 넣으라 그랬죠? 기부행위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따라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전환은 인정한다 그랬어요. 또 5번 지문이 중복이 됐구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건 없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에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5번 지문은 딴 걸로 바꿀게. 거기 기부행위와 같은 유상행위. 그러면 기부 빼고 말고 뭐요? 증여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증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6번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중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건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추인 인정합니다.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단독행위도 불공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상해? 안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해?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뭐만 인정한다 그래서? 전환만 인정해준다.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하지 않고 무효행위 전환만 인정해요. 자,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암기하면 안 돼. 이런 거는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행위의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게 원인이 종료될 수가 있어요?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는 이미 벌어지면 그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했어야 된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추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된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건 없다. 자, 그리고 다음 37번부터는 이제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의사표시 해석인데 37번은 일반 이론이고 38번, 39번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이 해석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기본적인 해석은 자연적 해석 아니면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했는데 둘 사이의 의사의 갭이 크다. 그럼 그때 제3자 시각에 따라서 보충적 해석이 또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연적 해석은 신상RO,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이었다. 그래서 37번에 의사표시 해석인데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고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 의사의 갭이 클 때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그 효용성이 크다. 계약이 당사자 의사의 갭이 크다라고 하면 두 개의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가장 크다. 이 보충적 해석은 판사가 해석하는 거거든. 판사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해요. 모든 법률행위가. 근데 가장 크게 효용을 발휘하는 영역이 어디다? 계약이다. 계약. 그런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표시했든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 표의자밖에 없어요.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신상 알 할 때 알이잖아. 알았다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요, 내심적 효과 의사요.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27의 기출 문제고 39번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38번으로 볼까요?
38번. 자,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는 두 개고 두 필지의 토지 중에서 X와 Y 토지야. 매매의 합의는 어디다 했대요? X. 그런데 표시는 Y에다가 표시했고 그대로 등기까지 Y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 표시 무효니까 등기 무효죠. 매매의 합의 이건 무조건 유효잖아요. 유효고 여기는 차고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차고가 있을 수 없죠. 여기서 제 법률관계 정하면 그거예요. 갑은 Y 토지를 을에게 판 적이 없잖아요. 근데 Y 토지 판 것처럼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얘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X에 대한 합의는 완전하게 유효고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고 조금 더 나가면 얘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등기 청구권의 문제, 그 다음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렵게 내면 그렇게 낼 건데 거기에 매매계약은 X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거 맞았잖아. 그죠? Y 토지는 무효죠. Y 토지에 대한 매매는 무효다. 또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다 틀렸잖아요. X,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엄청 쉽게 된 거야. 그러니까 5표시 무효 중에서 역대로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냈던 거예요. 39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41번으로 한번 볼게요. 41번. 자, 갑은 을에게 제품을 팔기로 청약하면서 한 개당 10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것을 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대. 얘 손해 엄청나게 크겠다. 그래서 을은 1000개를 매수하겠다는 승낙을 했대요. 이때 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리 뭘 받았다는 거야? 상품 목록을 받아봤다. 그러면 진정한 가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에 이미 알았다잖아. 그럼 갑이 가격을 잘못 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볼 것도 없이 한 개당 얼마? 10만 원이죠. 그런데 상품 목록을 받아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고 진정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럼 얼마의 매매요? 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또 응용이 돼서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건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자. 그렇죠? 자연적 해석이죠? 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건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표시한 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규범적 해석. 당사자가 의도했던 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자연적 해석. 자, 똑같은 문제 42번 문제고 42번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예요. 우리 기출문제인데 960만 원짜리를 690만 원으로 써서 매매했대죠. 갑이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이다.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고요. 44번 문제 볼게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판례와 다른 거 찾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 체결 당시의 재반 사항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 틀릴 수 있을까? 이런 말은 틀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좋은 말 다 써져 있잖아요. 계약서에 사용된 문자는 그래요. 문자는 당연히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잖아요. 또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므로 어떠한 경험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입증이나 주장에 구애됨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을 판단할 때는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험칙화돼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당사자 보고 주장 입증하려는 건 그 판사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결혼하신 지 한 5년 넘으셨죠? 그러면 명절 한 10번 지났잖아요. 10번 이상. 그럼 명절 때
시댁에 먼저 갔어요? 친정에 먼저 갔어요? 시댁에? 한 번도 친정 먼저 간 적 없어요, 여태까지? 왜 그렇게 살았대? 이게 사실은 관습이잖아, 우리나라에. 이거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판사가 입증해 보시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판사가 이런 거 정도는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 아유, 우린 처갓집 먼저 가야 돼요. 우리 집 먼저 갔다가 집에 가서 대가리 받고 난리 나요. 그럼 판사가 뭐래요?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하든 그건 니네 집이나 그렇고 사실임 관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하든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사실임 관습이 그렇고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할 때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또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임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만 한다. 금방 설명드린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또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뭐냐? 진위하고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뭘 가지고 법률행위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 표시행 때는 거래 관행이니까 법은 아니죠. 그 의사에 따른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의사 표시하겠습니다.